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가장 사랑했던 남편, 세상 둘도 없는 절친, 그리고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던 시어머니. 만약 이 세 사람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 위해 한편이 되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의 상간녀가 아들을 낳자 시어머니가 제삿밥 대신 독이 든 만두를 빚어준 한 여자의 처절한 복수극입니다. 지훈 씨,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새우 부추만두야. 어서 따뜻할 때 먹어.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차분했습니다. 저는 청자 빛깔의 고운 사기 그릇을 그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죠. 맑은 국물 속에서 하얀 만두가 동동 떠다니고 있었어요. 속이 비칠 듯 얇은 만두피 너머로 선홍빛 새우살과 파릇파릇한 부추가 보였죠. 잘게 썬 파와 노란 달걀 지단이 먹음직스럽게 뿌려져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박지훈의 눈은 시종일관 휴대폰 화면에 고정된 채 건성으로 응하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휴대폰의 푸른빛이 그의 축 늘어진 얼굴을 비추며 눈가의 잔주름과 미처 정리하지 못한 거뭇한 수염 자국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결혼 7년, 결혼식장에서 평생 나만을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던 이 남자는 이제 저를 쳐다보는 것조차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식당의 은은한 조명이 우리가 큰맘 먹고 장만한 원목 식탁을 비추고 있었죠. 이 가구는 신혼 초 우리가 함께 고른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나중에 이 식탁에서 우리 아이에게 밥 먹는 법을 가르쳐 주자고 속삭였었죠. 지금 식탁 위엔 두 사람 몫의 식기가 놓여 있지만 따뜻했던 가정의 온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늘따라 웬 만두야? 그가 드디어 휴대폰을 내려놓고 숟가락으로 만두를 휘휘 저었습니다. 그의 손길에 국물이 작은 소용돌이를 일으켰고 만두 몇 개가 터지며 신선한 만두소가 드러났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손톱으로 손바닥을 꾹 눌렀습니다. 어머니가 당신 보고 싶다고 일부러 오셔서 빚으셨어. 당신이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맛이라고 하시더라. 저는 그의 얼굴을 살피며 아주 작은 표정 변화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엄마가 오셨었어? 그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어디 계신데? 아래 마트에 간장 사러 가셨어. 저는 태연하게 대답하며 그가 첫 번째 만두를 떠서 입으로 가져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가 입술을 살짝 벌리자 누렇게 변한 이가 보였습니다. 그 여자 때문인지 그는 담배를 훨씬 더 많이 피우기 시작했죠. 숟가락이 그의 입술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 초인종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박지훈은 눈살을 찌푸리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구지? 내가 나가볼게. 저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치 놀란 사슴 한 마리가 가슴 속에서 날뛰는 것 같았죠. 현관문 렌즈를 통해 보니 택배기사가 작은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사인을 하고 식당으로 돌아오니 박지훈은 다시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만두 그릇은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고 식어버린 국물 위에는 얇은 막이 생겨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왜 안 먹어? 식으면 맛없는데. 목이 조여오는 느낌에 제 목소리는 나지막이 잠겨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밧줄이 제 목을 올가매는 듯했죠. 나중에, 지금은 별로 생각 없네. 그의 시선은 휴대폰에 고정된 채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 미소, 저는 잘 알고 있었죠. 연애 시절 제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그는 꼭 저런 표정을 지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식탁을 정리하는 척하며 '왜 그래? 왜 그래?' 묻고 '왜 그래? 왜 그래?' 묻고 '왜 그래? 왜 그래?' 묻고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묻고 '왜 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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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에게 슬쩍 다가가 휴대폰 화면을 훔쳐봤습니다. 카카오톡 채팅창 최상단에 떠있는 이름은 유라 씨였습니다. 우리 하준이 오늘 아빠라고 했어. 당신은 언제쯤 우리 보러 올 거야. 저는 행주를 쥔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죠. 저 프로필 사진 낯이 읽다 못해 지긋지긋했습니다. 한유라, 제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제 결혼식에 부케를 받았던 친구. 제가 유산했을 때 저를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수진아, 나 오늘 저녁 밖에서 먹고 들어갈게. 박지훈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릇에 담긴 만두는 하나도 줄어들지 않은 채였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알았어. 제 목소리는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았죠.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제가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챈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박지훈의 야근은 눈에 띄게 잦아졌고 집에 돌아올 때면 늘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휴대폰은 항상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두었죠. 하지만 그 상대가 한유라일 줄은,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아이까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그릇을 치웠습니다. 손도 대지 않은 만두를 쓰레기통에 쏟아부으려던 순간 쓰레기통 바닥에 찢어진 작은 비닐봉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엔 그라목손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오늘 시어머니가 오셨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싱싱한 부추 한 봉지를 들고 와서 아들에게 만두를 빚어줘야겠다고 하셨죠. 평소와 달리 유난히 다정하셨고 심지어 직접 요리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밀가루 반죽만 돕고 바로 외출했었죠. 그라목손. 예전에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났습니다. 해독제가 없는 맹독성 제초제, 단 5ml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고 폐를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 멀쩡한 정신으로 서서히 숨이 막혀 죽게 만드는 끔찍한 독극물이었습니다.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존재까지도요. 아들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존재까지도요. 하지만 그녀가 택한 방법은 아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며느리, 바로 저를 제거하는 것이었죠.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 모든 수납장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 서랍에서 갈색의 작은 약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무색의 액체가 조금 남아 있었죠. 병에 붙어 있던 상표는 떼어져 있었지만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는 쓰레기통 속 비닐봉지의 글씨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금 그 독이 든 만두를 제 손으로 박지훈에게 먹일 뻔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부엌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다가 이내 흐느낌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희극인가요? 시어머니는 저를 죽이려 했고 저는 본능적으로 보호하려 했던 남편은 지금 다른 여자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날 밤 박지훈은 역시나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 저는 모든 것을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살해, 위협뿐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눈물을 닦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세상에 정의가 없다면 내 손으로 직접 되찾겠다고. 새벽 5시 17분. 저는 아파트 주차장 가장 어두운 구석, 낯선
SUV 차량 옆에 몸을 바싹 붙이고 서 있었습니다. 초가을의 바람은 이미 뼛속까지 시렸지만 저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눈은 오직 지하 2층 12번 주차 공간에만 고정되어 있었죠. 박지훈의 검은색 아우디 A유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것은 그가 어젯밤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박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젯밤 야근이 너무 늦게 끝나서 회사에서 잤어. 아침에 회의가 있어서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저는 메시지를 뚫어져라 쳐다보다 한참 만에 알았어 한 글자만 보냈습니다. 참으로 씁쓸했죠. 7년간의 결혼 생활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이 고작 이런 연기라니. 육시 정각. 저는 제 흰색 그랜저에 올라타 백미러를 조정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퉁퉁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굳게 담은 입가에 깊은 주름. 이것이 배신당한 여자의 얼굴일까요? 7시 20분. 드디어 박지훈이 나타났습니다. 작년 제 생일에 선물했던 짙은 남색 셔츠를 입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차장을 향하고 있었죠. 저는 몸을 낮췄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의 차가 아파트를 빠져나간 후 저는 심호흡을 하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차 2대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그 익숙한 검은색 아우디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죠. 대학 시절 교양으로 들었던 범죄 심리학 수업이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될 줄이야. 운명의 장난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박지훈은 회사 방향이 아닌 서부간선도로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저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철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은 삭막한 도시의 빌딩 숲에서 점차 고급 주택가로 바뀌어 갔습니다. 가로수가 우거진 길 양옆으로는 정원이 딸린 멋진 빌라들이 늘어서 있었죠. 검은색 아우디는 마침내 청담 파크뷰라는 고급 빌라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입구의 경비원은 그를 막기는커녕 익숙하게 차단기를 올려주었습니다. 제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이곳에 아주 자주 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빌라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창가에 앉아 망원경으로 단지 안을 살폈습니다. 2시간 후 제 인내심은 보상받았습니다. 박지훈이 한 빌라의 테라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품에는 도리가 지난 듯한 남자아이가 안겨 있었죠. 곧이어 한유라도 나타났습니다. 편안한 실내복 차림의 그녀는 박지훈의 어깨에 다정하게 기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뜨겁게 달군 새꽃챙이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안의 모든 것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죠. 손이 떨려 망원경을 제대로 들 수조차 없었고 눈물이 시야를 흐렸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통통한 볼에 숱이 적은 머리카락을 하고 작은 손으로 박지훈의 얼굴을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정한 부자의 모습인가요? 작년에 제가 유산했던 아이는 영원히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망원 렌즈는 이 행복한 세 가족의 모습을 선명하게 담아냈습니다. 얼마나 완벽한 구도인가요? 햇살, 푸른 나무, 그리고 활짝 웃는 부모와 사랑스러운 아이. 만약 제가 이 그림밖에 버려진 아내가 아니었다면 저 역시 이 장면에 감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들은 함께 외출했습니다. 박지훈이 운전하고 한유라는 아이를 안고 조수석에 앉았죠. 저는 그들을 따라 한키즈 카페로 향했습니다. 창가에 앉은 그들은 한유라가 아이에게 이유식을 떠먹이고 박지훈은 아이의 입가에 묻은 음식을
다정하게 닦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종업원이 다가와 인사를 건네는 모습으로 보아 그들은 이곳의 단골인 듯 했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 벤치에 앉아 그 모든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고통은 이미 차가운 무감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놀랍도록 명료했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오후 3시 그들이 빌라로 돌아간 후 저는 청담파크뷰 인근의 부동산 중개소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빌라 매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젊은 여성 중개인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나도 평온해서 저 자신조차 놀랄 정도였죠. 네, 사모님, 정말 잘 오셨어요. 청담파크뷰는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최고급 주거단지랍니다. 중개인은 열정적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찾으시는 평형대가 있으신가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저는 팔동 쪽 구조가 마음에 들던데. 혹시 매물이 있을까요? 저는 슬쩍 떠보았습니다. 팔동이요? 아, 마침 그 동은 작년에 거래된 게 마지막이라 당분간은. 그녀는 컴퓨터 기록을 뒤적이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아, 그런데 구동에 비슷한 구조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좋아요. 저는 생각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제 친구 박지훈 씨도 여기에 사는데 혹시 어느 동인지 아세요? 한 1년 전쯤에 샀을 거예요. 중개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영업용 미소가 어색하게 변했죠. 그건 고객 개인정보라 저희가 알려드리기가 좀. 저는 이미 준비해둔 저와 박지훈의 혼인관계 증명서 사본을 지갑에서 꺼냈습니다. 제가 아내예요. 남편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요. 혹시 집 위치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근처에 집을 하나 얻을까 해서요. 집을까? 중개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증명서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사모님, 이건 좀 괜찮아요. 곤란하신 거 알아요. 저는 증명서를 다시 넣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남편이 구동 1602호에 집이 있는 건 아는데 그냥 확인만 하려고요. 아니에요. 박 선생님 댁은 8동 1201호예요.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내뱉고는 실언했다는 것을 깨닫고 황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아, 제 말은 비슷한 구조를 원하시면 8동 1201호.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 똑똑히 새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에서 저를 부르는 중개인을 무시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중개소를 나오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보낸 월별 카드 명세서 알림이었죠. 저는 화면을 보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우리의 공동 계좌에 접속했습니다. 박지훈은 저를 철석같이 믿었기에 모든 비밀번호를 공유했었죠. 계좌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작년 3월 제가 유산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바로 그 시기에 5억 원이 이체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수취인은 대성건설이었죠. 저는 계속해서 파고들었고 몇 건의 거액 지출을 더 발견했습니다. BMW 전시장으로 입금된 1억 원의 계약금, 그리고 매달 한유라라는 이름의 계좌로 300만 원씩 고정적으로 이체된 내역까지. 제가 유산한 날은 작년 2월 28일이었습니다. 의사가 아기에게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지훈은 저를 끌어안고 우린 아직 젊으니 괜찮다고 다시 아이를 가지면 된다고 위로했죠. 그런데 불과 2주 뒤 그는 우리의 공동 재산으로 그의 정부에게 집을 사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대학 시절 사진 속에서 한유라는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카메라를 향해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녀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고 제 부케를 받은 사람이었으며 제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저를 안고 울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제 남편의 침대에서 제 돈으로 제 남편과 낳은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주위에는 사진과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노트북이 흩어져 있었죠.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남은 것은 차가운 분노뿐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 렌즈를 통해 보니 시어머니 오정숙 여사가 보온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 주려고 닭곰탕 끓여왔다. 그녀는 문이 열리자마자 다정하게 말하며 들어왔지만 눈은 거실 전체를 훑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또 야근이니? 네, 프로젝트가 급하대요. 저는 보온병을 받아 들었습니다. 진한 한약재 냄새가 났죠. 저 녀석은 너무 일만 해.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갑자기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 지훈이랑 혹시 다시 아이 가질 생각은 없니? 저는 보온병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의사 선생님이 제 자궁 상태가 임신하기엔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박씨 집안대가 끊기면 안 되는데 그녀는 제 평평한 아랫배를 마치 용서 못할 죄라도 지은 듯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지훈 씨 밖에 다른 여자 있는 거 아세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얼굴을 굳혔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아들은 그런 애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고 손가락은 불안하게 옷자락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저는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저번에 어머니가 빚어주신 만두. 지훈 씨가 정말 맛있다고 하던데.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금세 누그러졌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이번 주말에 와서 가르쳐 줄게. 마침 싱싱한 부추를 새로 사놨거든. 새로 산 부추라.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저번에 그 그라목소는 혹시 제가 먹는 다른 음식에도 들어갔던 걸까요? 시어머니를 보내드린 후 저는 보온병 속 닭곰탕을 전부 변기에 쏟아버렸습니다. 서재로 돌아와 저는 증거를 계속해서 정리했습니다. 머릿속은 점점 더 명료해졌죠. 박지훈은 우리의 결혼을 배신했고 한유라는 우리의 우정을 배신했으며 시어머니는 제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는 바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복수 계획이라는 이름의 새 폴더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검색창을 열어 그라목손 중독 증상 및 법적 처벌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 초인종이 찢어질 듯 울렸습니다. 얕은 잠에서 깨어난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관문 렌즈 너머로 시어머니 오정숙의 주름진 얼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불룩한 비닐봉지 2개가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수진아, 엄마가 제일 싱싱한 부추랑 돼지고기 사왔다. 만두 빚는 거 가르쳐 주려고. 그녀의 목소리는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명랑한 톤이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얼굴을 비벼 억지로 미소를 지은 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 법이지. 시어머니는 익숙하게 집 안으로 들어와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어두운 붉은색의 상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른 핏자국 같은 색깔이었죠. 저는 그녀의 오른손 약지에 끼워진 금반지를 보았습니다. 제가 생신 선물로 드린 용돈으로 사신 것이었죠. 부엌에서 시어머니는 이미 능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부추를 씻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죠. 그녀는 등을 돌린 채 제게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또 야근이야? 네, 오늘 중요한 고객을 만나야 한대요. 저는 문틀에 기대어 그녀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짧고 굵었지만 아주 재빠르게 부추를 균일한 크기로 썰어냈습니다. 그녀가 쥔 칼은 우리가 결혼할 때 샀던 독일제 쌍둥이 칼이었습니다. 아주 날카로웠죠. 저 녀석은 너무 일만해.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 뭐든 최고가 되어야 직성이 풀렸지. 그녀가 갑자기 돌아서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특히 대를 잇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끔찍하게 생각했단다. 마치 그 칼에 찔린 것처럼 위장이 뒤틀리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속내를 모르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 넌 가서 쉬고 있어. 내가 만두소 다 만들면 부를게. 만두소 다 만들면 부를게. 반이, 생고. 간이, 바니, 단이, 보리, 바니. 그녀는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을 나왔지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서서 부엌 안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물소리, 칼질 소리, 그리고 서랍이 열리는 소리. 가장 아래쪽에 그 서랍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 갈색 약병을 발견했던 바로 그 서랍.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부엌이 보이는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등을 돌린 채 허리를 숙여 서랍 안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몸을 일으켰을 때 손에는 작은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갈색 약병이었죠.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또다시 독을 넣을 작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경계하듯 뒤를 돌아보자 저는 재빨리 복도로 몸을 숨겼습니다. 귓가의 액체가 그릇에 부어지는 미세한 소리, 그리고 숟가락으로 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 5분 후 그녀가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와서 만두 빚는 거 배우렴. 부엌으로 돌아가니 조리대 위에는 만두피와 만두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건 특별히 만든 만두소란다. 우리 지훈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지. 저는 그 파릇파릇한 부추 돼지고기 소를 쳐다보며 무생무치의 독약이 어떻게 그 안에 섞여 들어갔을지 상상했습니다. 냄새 정말 좋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등 뒤에서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두 빚는 시범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죽음의 의식을 거행하는 것처럼 능숙하고 우아했습니다. 피는 얇게, 손은 듬뿍 넣어야 맛있단다. 그녀는 빚은 만두를 접시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마치 작은 관들을 줄 세워놓은 것 같았죠. 저는 그녀를 따라 몇 개를 빚어보았습니다. 일부러 삐뚤빼뚤하게 만들었죠. 어머니가 빚으신 만두가 훨씬 예뻐요. 이왕 하시는 김에 많이 빚어서 냉동실에 넣어두시는 건 어때요? 지훈 씨 돌아오면 끓여주게요.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내가 많이 빚어놓을게. 그녀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손가락이 춤을 추듯 움직이자 완벽한 모양의 만두들이 도마 위에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에 앉아 심호흡을 했죠. 거울 속 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저는 수도꼭지를 틀어 차가운 물로 손목을 적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2년 전의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막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기쁨에 겨워 전화기 너머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음 날 바로 온갖 보약을 싸들고 찾아오셨죠. 그녀는 매일같이 저를 위해 탕약을 다리며 꼭 우리 박씨 집안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악몽 같았던 그날, 임신 4개월 차에 저는 갑자기 하혈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태아의 심장이 멎었다고 말했죠. 저는 수술대 위에 누워 차가운 기계 소리를 들으며 베개가 다 젖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 후 시어머니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매일 안부 전화를 하지 않았고 집에 오실 때도 늘 굳은 얼굴이셨죠. 한 번은 제가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그녀의 목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쓸모없는 것, 괜히 김칫국만 마셨네. 우리 박씨 집안대가 끊기면 안 되는데. 그때는 그저 서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그녀는 저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엌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는 이미 수백 개의 만두를 빚어놓고 조심스럽게 밀폐 용기에 나눠 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지훈이 몇 번은 먹겠네.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은 제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자상하세요. 제가 냉장고에 넣어드릴게요. 저는 감동한 척했습니다. 아니, 내가 할게. 그녀는 직접 밀폐 용기를 냉동실 가장 깊숙한 곳, 제가 평소에 잘 들여다보지 않는 구석에 넣어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떠나기 전 제게 몇 번이고 당부했습니다. 꼭 지훈이 먹여야 한다. 내가 걔를 위해 특별히 빚은 거라고 전해주렴.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중요한 순간을 기다리는 듯한 조급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이 아파트 입구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60대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가벼웠습니다. 마치 중대한 임무를 완수한 사람처럼 보였죠. 그녀가 완전히 떠난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즉시 부엌으로 달려가 냉동실 가장 안쪽에서 그 특별한 만두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용기를 떨어뜨릴 뻔했죠. 투명한 뚜껑 너머로 가지런히 놓인 작은 만두들은 너무나도 순진무구해 보였습니다. 누가 이 안에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만두 3개를 꺼내 밀봉 비닐에 담아 가방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대담한 결정을 내렸죠. 남은 독 만두는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자리에 제가 며칠 전에 빚어두었던 평범한 만두를 대신 채워 넣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바닥에 밝은 띠를 만들고 있었지만 저는 마치 그림자와 빛의 경계에 앉아 잔인한 선택을 앞둔 기분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박지훈이 저독 만두를 먹게 둬야 할까?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27년 평생 닭 한 마리 잡아본 적 없는 제가 이제 간접적이나마 살인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박지훈과 시어머니는 저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저녁집에 가서 먹을게. 당신이 해준 생선 조림 먹고 싶다.
저는 메시지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이 얼마나 평범한 부부의 대화인가요? 그 이면에 이토록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 누가 알까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알았어. 어머니가 빚어주신 만두도 준비해 놓을게.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하셨어. 메시지를 보낸 후 저는 즉시 집을 나와 서울 외곽의 한 사설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대학 동기의 소개로 이것저것 묻지 않고 성분 분석만 해주는 곳을 알아두었죠. 이 안에 그라목손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밀봉 비닐을 두꺼운 안경을 쓴 젊은 연구원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비닐을 받아들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특수검사라. 비용이 꽤 비쌀 텐데요. 돈은 상관없어요. 저는 현금 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요. 저는 현금 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요. 최대한 빨리요. 3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원의 표정은 아주 심각했죠. 네. 그라목손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농도가 아주 높아요. 이 만두 3개만으로도 충분히 치사량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조용히 연구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고서야 겨우 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약국에 들러 비타민 몇 통과 겉모양이 비슷한 평범한 위장약을 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비타민을 빈 약병에 쏟아붓고 원래 들어있던 약은 금고에 숨겼습니다. 그 약은 제가 평소에 먹던 항우울제였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 소지품을 조사한다면 제가 최근 약을 과다 복용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테죠. 어둠이 내릴 무렵 박지훈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고 몸에서는 한유라가 가장 좋아하는 샤넬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배고파 죽겠다. 그는 서류 가방을 던져두고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만두는 냉장고에 있어. 어머니가 빚으신 거야. 저는 문틀에 기대어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꼭 당신 맛보여주라고 하시더라. 그가 냉동실을 열어 제가 바꿔치기한 만두 용기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요즘 당신한테 잘해주네? 그는 무심코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제가 포착한 미세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응. 갑자기 나한테 엄청 잘해주셔. 내가 요즘 너무 말랐나 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지훈이 만두를 끓이는 동안 저는 식탁을 정리하는 척하며 그를 몰래 관찰했습니다. 그는 익숙하게 물을 끓이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등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조리대 위에 놓여 있었고 화면은 수시로 한유라가 보낸 메시지로 밝아졌습니다. 아, 맞다. 나 다음 주에 출장 가.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거야. 어디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부산에 논의해야 할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는 등을 돌린 채 냄비에 찬물을 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거짓말을 모른 척했습니다. 지난주에 훔쳐본 그의 일정표에 다음 주 출장 계획은 없었습니다. 아마 한유라와 아이를 데리고 휴가라도 갈 작정이겠죠. 우리의 공동 계좌에 있는 돈으로 말입니다. 만두가 다 끓자 박지훈은 2 그릇을 담았습니다. 당신도 좀 먹을래? 그는 물었지만 그 말투에는 제가 거절하기를 바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난 배 안 고파. 당신 다 먹어. 저는 미소 지으며 그가 첫 번째 만두를 떠서 입에 넣고 씹고 삼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때? 제가 물었죠. 역시 엄마가 해준 맛이야. 그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계속해서 만두를 먹었습니다. 저는 그가 한 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마음속에는 기묘한 평온함이 밀려왔죠. 이 만두에는 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모르겠죠. 다음에 그녀가 독을 넣을 때 그 치명적인 만두를 먹게 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밤에 박지훈이 잠들자 저는 조용히 일어나 그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아이러니인가요? 사진첩은 한유라와 아이의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최근 사진은 오늘 오후에 찍은 것이었죠. 한유라가 아이를 안고 놀이공원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사진첩을 살피다 암호가 걸린 폴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몇 개의 비밀번호를 시도해봤지만 열리지 않다가 마지막으로 아이의 생일을 입력하자 폴더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집 계약서, 차량 등록증, 그리고 유언장 초안이 있었습니다. 그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한유라와 내 사랑하는 아들 박하준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죠. 제 이름은 단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침대로 돌아와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첫 햇살이 침실로 들어올 때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의 명확한 계획만이 있을 뿐이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죽이려 했고 박지훈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 차례였습니다. 새벽 4시 17분. 저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의 푸른빛이 유일한 빛이었죠. 화면에는 검색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그라목손 중독 증상 시간표, 농약 중독 부검 시 발견 가능성, 가정 내 독살 사건 해결률. 제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고 눈은 건조하고 아팠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검색 결과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처럼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라목손은 무색무취, 5ml만으로도 치명적. 초기 증상은 단순 장염과 유사. 48시간 후 폐섬유화 시작. 일주일 내외로 사망, 부검으로 발견 가능. 하지만 만약 소량을 여러 번에 걸쳐 투입한다면 저는 새 탭을 열어 서울 시내 흥신소를 검색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 더 많은 안전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 의자에서 뛰어오를 뻔했습니다. 발신인은 최윤서, 제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시내 종합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는 친구였습니다. 윤서야. 이렇게 이른 시간에 웬일이야? 저는 침실에 있는 박지훈이 깰까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방금 야간 근무 끝나고 어젯밤 네가 보낸 메시지 봤어. 윤서의 목소리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라목손 중독 자료는 갑자기 왜 필요한 건데? 저는 무의식적으로 전화선을 손가락에 감았습니다. 아, 그게 친척 중에 누가 실수로 마신 것 같아서 좀 알아보려고. 전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지나 그라목손은 거의 대부분 고의적인 독살에 쓰이는 거 알지? 해독제도 없고 사망률이 90%가 넘어.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목이 꽉 막히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윤서는 대학 시절 제게 몇 안 되는 속 깊은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저와 한유라 그리고 박지훈 사이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었죠. 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라. 만나서 얘기하자. 윤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우리 늘 가던 데서 봐.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기대어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어제의 우유부단했던 김수진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9시 저는 정시에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의 인사에 미소로 답했죠.
제 마음속에서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사무실을 빠져나와 강동구의 한 흥신소로 향했습니다. 낡은 오피스텔 건물 7층에 자리 잡은 그곳은 간판이 너무 작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 40대 중반의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의 주름이 마치 칼로 새겨놓은 듯 깊었습니다. 김수진 씨 되시죠? 그는 담배를 비벼 끄며 제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전화로 말씀하신 추적 조사는 저는 가방에서 박지훈과 한유라의 사진을 꺼내 그의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이 남자의 모든 동선을 기록해 주세요. 특히 이 여자와 만나는 상황을요. 그리고 이 아이의 출생 증명서도 확인해 주세요. 탐정은 사진을 힐끗 보더니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불륜조사, 일주일, 계약금 2천만 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갑에서 미리 준비해둔 현금을 꺼냈습니다. 박지훈은 모르는 제 개인 비상금이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흥신소를 나와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죠. 저는 강남의 한 고급 에스테틱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직원이 상냥하게 저를 맞이했죠. 안녕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전신 관리 코스로 예약하고 싶은데요. 가장 비싼 걸로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고객님. 원하시는 시간대가 있으실까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부탁해요. 저는 일부러 박지훈이 회사에 있을 시간을 골랐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영수증 끊어주시나요? 네, 물론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해드릴까요? 사무용품으로 해주세요. 저는 윙크하며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회사 경비 처리 때문에요. 안내 직원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신속하게 예약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 영수증은 훗날 제 알리바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제 행적을 조사한다면 사건 발생 시간에 저는 호화로운 스파를 즐기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테니까요. 오후 3시 정각, 저는 정원 카페의 문을 열었습니다. 골목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이 작은 가게는 우리 대학 시절의 비밀 아지트였죠. 윤서는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허브치 2잔을 시켜놓고 있었습니다. 너 몰골이 말이 아니네. 그녀의 첫마디는 가슴 아플 정도로 직설적이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가방에서 동만두가 든 밀봉 비닐을 꺼냈습니다. 이거 성분 분석 좀 부탁해. 이유는 묻지 말고. 윤서는 비닐을 받아들고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내가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 알지? 알아. 하지만 내 도움이 필요해.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제 눈을 들여다보더니 결국 한숨을 쉬며 비닐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3일 뒤에 결과 알려줄게. 이제 무슨 일인지 말해봐.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지훈의 외도, 한유라의 배신, 그리고 시어머니의 독살 계획까지. 말을 마칠 때쯤 제 목소리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떨렸지만 눈은 메말라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서의 표정은 충격에서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무서운 침묵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모르겠어.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이혼을 해야 할지 아니면 제 시선은 독만두가 담겼던 비닐에 머물렀습니다.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윤서는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런 인간들 때문에 내 인생 망칠 가치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처는 법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헤어질 때 윤서는 저를 꼭 안아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너 자신부터 지키는 거 잊지 마.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수진아, 내일 일요일인데 너희 집 가서 김치만두나 빚을까? 지훈이가 김치만두 먹고 싶다고 하네. 저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네, 어머니. 마침 저도 어머니 손맛 좀 배우고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입가에 냉소를 지었습니다. 김치만두라. 독을 넣기에 또 얼마나 좋은 재료인가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시어머니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그녀는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얼굴에는 미소를 가득 머금고 있었죠. 하지만 눈 속의 냉기는 조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응. 지훈이는 헬스장 갔다가 점심때 나온다며? 우리 둘이 얘기나 좀 하자. 시어머니는 곧장 부엌으로 가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잘 익은 김치, 돼지고기, 밀가루, 그리고 익숙한 갈색 약병 하나가 그녀의 앞치마 주머니 속으로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저는 못 본 척 앞치마를 두르고 밀가루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반죽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전 맨날 질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순종적인 태도가 의외였는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 물은 조금씩 부어야 한단다. 그 후 2시간 동안 저는 모범생처럼 그녀의 모든 가르침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반죽의 농도, 만두 소의 간, 만두 빚는 모양까지 시어머니는 점차 경계를 풀었고 심지어 제가 빨리 배운다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수진아, 너 사실은 꽤 똑똑한 애야. 그저 배속이 부실해서 그렇지. 저는 뺨을 때리고 싶은 충동을 꾹 참고 고개를 숙여 만두를 계속 빚었습니다. 네, 어머니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에휴. 우리 박씨 집안은 3대 독자란 말이다. 시어머니는 또 그 얘기를 꺼내며 멀리 놓인 자신의 가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갈색 약병이 들어있는 곳이었죠. 그녀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저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가방에서 약병을 찾아내 액체의 절반을 미리 준비한 작은 시험관에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맹물을 채워 넣었죠. 모든 과정은 20초도 걸리지 않았고 제 손은 놀랍도록 안정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와서 자신의 비밀 병기가 희석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만두를 계속 빚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박지훈이 땀을 뻘뻘 흘리며 돌아왔습니다. 배고파 죽겠다. 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리치며 평소처럼 제 존재는 무시한 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만두 다 됐어? 그렇고파 죽겠다. 그럼 너 오기만 기다렸지. 시어머니는 얼굴에 주름이 한데 모일 정도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그 다정한 모자의 모습을 보며 속에서 차가운 증오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지훈은 제게 밥 먹었냐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의 투명 인간인 것처럼요. 만두가 다 끓자 시어머니는 첫 접시를 박지훈 앞에 밀어주었습니다. 어서 먹어봐. 엄마가 널 위해 특별히 빚은 거야. 저는 그녀가 널 위해라는 말을 유독 강조하며 이상한 빛을 띠는 눈으로 저를 힐끗 쳐다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지훈은 아무런 의심 없이 만두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단숨에 20개는 먹어치웠죠. 진짜 맛있다.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시어머니는 더욱 환하게 웃으며 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진이도 같이 빚었으니
너도 좀 먹어보렴. 네. 저는 미소 지으며 만두 하나를 집어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만두를 삼킬 때까지 뚫어져라 제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그 식사는 기묘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박지우는 밥을 먹자마자 안방으로 들어가 낮잠을 잤고 시어머니는 굳이 부엌 정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그녀가 남은 생만두를 몇 개의 용기에 나눠 담으며 유독 한 용기만 냉동실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지훈이 나중에 먹으라고 남겨두는 거야. 너 꼭 챙겨서 먹여야 한다. 저는 그녀의 의미심장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만두에 특별한 재료가 들어갔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내드린 후 저는 즉시 냉동실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그 특별한 만두는 구석에 따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몇 개를 꺼내 미리 빚어두었던 평범한 만두와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독이 든 샘플은 밀봉하여 따로 보관했죠. 이것들은 모두 미래의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박지훈이 갑자기 속이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먹었나 봐. 그는 투덜거리며 위장약을 몇 알 삼켰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몸을 웅크리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기묘한 감정이 일었죠. 이 만두의 독성은 제가 희석시켰기에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간은 꽤 고생하겠죠. 이것은 시어머니에 대한 저의 작은 복수이자 박지훈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따뜻한 물이라도 좀 줄까? 저는 나지막이 물으며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습니다. 한때는 사랑이 가득 담겼던 이 행동이 이제는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됐어. 그는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너는 건넌방 가서 자. 감기라도 옮으면 안 되니까. 저는 순순히 베개를 들고 침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제 입가에는 냉소가 걸렸습니다. 그의 배려처럼 보이는 말은 사실 저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곧 그는 더 이상 저를 견딜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건넌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저는 침대 밑에서 신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의 복수도구 상자였죠. 정대키푸쿠 상자였죠. 안에는 제가 모은 모든 증거들 사진, 은행 거래 내역, 성분 분석 보고서, 동만두 샘플, 그리고 제 계획을 상세히 기록한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의 가장 마지막 장에는 몇 개의 중요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월요일, 에스테틱 예약, 알리바이 확보, 수요일, 윤서와 만남, 성분 분석 보고서 수령, 금요일, 흥신소, 1차 조사 결과, 수령. 저는 노트를 덮고 불을 끈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머릿속은 놀랍도록 명료했습니다. 불을 서글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죽이려 했고 박지훈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는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이미 선수를 차지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 저는 부엌에 서서 냄비 속에서 끓고 있는 만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어머니가 지난주에 빚었던 특별한 만두였습니다. 냉동실 가장 깊숙한 곳에서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 밤 바로 그때가 왔습니다. 박지훈은 젠시크 정시에 퇴근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이 바로 그와 한유라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두 번째 생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내일의 가족 행사를 위해 일찍 쉬어야 했을 겁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쓸어내리며 그가
한유라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내일 꼭 정시에 갈게. 우리 하준이한테 큰 서프라이즈 해줘야지. 뒤이어 하트 이모티콘 3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만두가 끓는 물 속에서 떠올랐다. 가라앉기를 반복하며 얇은 피가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안에 파릇파릇한 소가 희미하게 비쳤죠. 저는 조심스럽게 만두를 건져 청화백자 그릇에 담고 맑은 국물을 부은 뒤 파를 송송 썰어 얹었습니다. 너무나도 먹음직스러워 보였죠. 이것이 치명적인 독약이라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표정을 바꾸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어? 마침 저녁 다 됐는데 박지우는 건성으로 응하고 대답하며 서류 가방을 소파에 던져두고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는 오늘 제가 선물했던 짙은 남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매 끝에는 희미한 얼룩이 묻어 있었죠. 아마 점심때 한유라를 만나 아이가 묻힌 것이겠지요. 그의 옷깃에서는 희미하게 분유 냄새가 났습니다. 오늘따라 웬일로 이렇게 현모양처 코스프레야? 그는 식탁을 힐끗 보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빚어주신 만두야. 냉동실에 얼려뒀었어. 꼭 당신 맛보여주라고 하시더라. 저는 그가 늘 앉는 자리에 그릇을 놓아주었습니다. 박지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눈썹이 아주 살짝 찌푸려졌다가 금세 펴졌죠. 엄마가 요즘 당신한테 잘해주네? 응. 갑자기 나한테 엄청 잘해주셔. 내가 요즘 너무 말랐나 봐. 저는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흥하고 콧방귀를 뀌며 숟가락으로 만두를 휘저었습니다. 맑은 국물에 작은 소용돌이가 일었고 파가 그 위를 맴돌았죠. 저는 숨을 죽인 채 그가 첫 번째 만두를 떠서 입으로 가져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맛어때?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차분했습니다. 뭐, 괜찮네. 부추가 좀 질기긴 하다. 그는 우물거리며 두 번째 만두를 베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초를 가지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려 심호흡으로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것이 제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살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죠. 어차피 독을 준비한 것도 만두를 빚은 것도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저는 그저 막지 않았을 뿐입니다. 식당으로 돌아오니 박지우는 이미 그릇의 반 이상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에어컨 좀 낮춰. 덥다. 그는 옷깃을 잡아당기며 조금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알았어. 저는 리모컨으로 온도를 22도로 맞추며 마음속으로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그라목손 중독의 초기 증상, 구역질, 구토, 발열, 보통 30분에서 2시간 내에 나타난다고 했죠. 박지우는 마지막 만두까지 다 먹고 입을 닦았습니다. 나 좀 어지럽네. 먼저 들어가서 누워있을게. 차라도 한 잔 마실래? 저는 걱정스러운 척 물으며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됐어. 그는 손을 저었습니다. 발걸음이 약간 비틀거렸죠.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봐. 그가 비틀거리며 2층으로 올라가는 뒷모습을 보며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죄책감이 아닌 긴장감이었습니다.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치우며 일부러 남은 만두 국물을 밀폐 용기에 담아두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증거였죠.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 소리를 낮추고 2층의 기척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30분 후 첫 번째 구토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넘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열을 센 후에야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안방 바닥에는 박지훈이 몸을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양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있었죠. 그는 저를 보고 입술을 떨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통스러운 신음만이 목구멍에서 새어나왔죠. 지훈 씨, 왜 그래? 저는 그의 곁으로 달려가 딱 적당한 수준의 당황스러움을 연기하며 그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세상에 불덩이 같잖아. 내가 바로 구급차 부를게. 119에 전화할 때 제 손은 수술대 위의 외과 의사처럼 안정적이었습니다. 증상을 설명할 때는 일부러 갑작스러운 복통, 고열, 구토 등 그라목손 중독의 전형적인 초기 증상들을 강조해서 말했죠. 구급차는 금방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뛰어들어왔을 때 박지호는 이미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고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그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보호자분, 같이 타세요. 젊은 구급대원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가방 안에는 휴대폰, 지갑, 그리고 그 남은 만두 국물이 들어있었죠. 물론 그들은 이 사실을 모를 겁니다. 귀를 찢는 사이렌 소리 속에서 의사는 박지훈의 혈압을 재고 수액을 놓느라 분주했습니다. 혈압은 비정상적으로 낮았고 심박수는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빨랐습니다. 뭘 먹었습니까? 의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만두요. 시어머니가 빚어주신 건데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타이밍 좋게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혹시 식중독일까요? 의사는 대답 없이 박지훈의 입안과 손톱을 살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농약에 노출됐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농약이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설마요. 아, 그런데 어머니가 요즘 베란다에서 채소를 키우시긴 해요. 의사와 간호사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고 박지훈은 신속하게 처치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제지당했죠. 보호자분, 이쪽으로 와서 서류 작성부터 해주세요. 간호사가 제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저는 응급실 밖 긴 의자에 앉아 기계적으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주위의 울음소리, 발소리, 기계음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지만 제 머릿속은 놀랍도록 명료했습니다. 마치 투명한 거품 속에 들어앉아 세상과 분리된 기분이었죠. 서류 작성을 마친 저는 휴대폰을 꺼내 잠시 망설이다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즐거워 보였고 배경에서는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훈 씨가 병원에 실려왔어요. 저는 목소리에 울음을 섞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토하더니 지금 시내 종합병원 응급실이에요. 전화기 너머에서 2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저도 모르겠어요. 저녁에 어머니가 빚어주신 만두 먹고 나서 저는 일부러 말끝을 흐렸습니다. 또다시 아까보다 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 지금 바로 갈게.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놀라움도 걱정도 아닌 기묘하게 차분한 톤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사실 눈물은 나지 않았지만 연기는 계속해야 했죠. 그리고 휴대폰 사진첩을 열어 어제 흥신소에서 보내온 최신 사진을 보았습니다. 박지훈과 한유라가 새로 생긴 놀이공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사진 날짜는 지난 일요일 그가 야근을 한다고 거짓말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 박지훈의 웃는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지금쯤
저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겠죠. 박지훈 씨 보호자분, 처치실 문이 열리고 마스크를 쓴 의사가 나왔습니다. 네, 제가 아내예요. 저는 즉시 일어나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괜찮은가요? 일단 농약 중독으로 의심됩니다. 의사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정말로 농약에 접촉한 적이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요즘 베란다에서 채소를 키우시면서 농약을 좀 쓰셨다고. 혹시 만두소에 들어간 채소 때문일까요? 의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슨 만두 말입니까? 시어머니가 빚어주신 만두요. 부추만두인데 아마 직접 키우신 부추를 쓰셨을지도 몰라요. 저는 가방에서 밀폐 용기를 꺼냈습니다. 국물이 조금 남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의사는 거의 용기를 빼앗다시피 받아들었습니다. 이거 즉시 성분 분석해야 합니다. 남편분 상태가 아주 위험합니다. 이미 급성 신부전 증상이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지훈 때문이 아니라 저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무서웠습니다. 제가 정말로 남편을 중환자실에 보냈고 그의 죽음을 지켜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의사 선생님, 제발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저는 의사의 가운을 붙잡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저희 결혼한 지 7년 됐어요. 그 사람은 제 전부란 말이에요. 의사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샘플을 들고 급히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9시 47분. 박지훈이 만두를 먹은 지 이 시간 12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오정숙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침착해 보였죠. 지훈이는? 아직 처치실에 있니? 네, 의사 선생님이 농약 중독이래요. 저는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럴 리가, 어머니.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만두에 넣으신 부추, 혹시 농약 치신 거 아니에요? 그녀의 동공이 순간 수축했고 손가락은 불안하게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난 몰라. 그랬을지도 모르지. 바로 그때 처치실 문이 다시 열리고 다른 의사가 나왔습니다. 박지훈 씨 보호자분. 환자를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1차 진단 결과 그라목손 중독입니다. 혹시 섭취량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라목손 중독입니다. 그라목손 중독입니다. 박지훈 씨 보호자분. 환자를 즉시 중환. 시어머니의 몸이 휘청하더니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라목손이라고요? 네, 아주 위험한 농약입니다. 지금 중독 시간과 섭취량을 알아야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타이밍 좋게 충격과 혼란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에 만두 먹은 것밖에 없어요. 한 2시간 전쯤에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의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의사가 놀랄 정도였죠.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 살 수 있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라목손 중독은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서류의 서명부터 해주셔야 합니다. 그 후 30분은 한편의 부조리극 같았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작은 방으로 안내되어 온갖 동의서와 위급 상황 통지서에 서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펜을 쥘 수 없을 정도로 떨렸지만 저는 차분하게 하나씩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파군왕 펜을 찍어서 서명을 마치고 간호사는 우리를
중환자실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는 내내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분명히 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초점을 잃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긴 의자에 앉아 우리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날카로웠죠. 수진아, 그 만두 전부 지훈이한테 줬니? 아니요. 한 그릇만 끓였어요. 한 15개쯤 됐나. 저는 기억을 더듬는 척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냉장고에 있어요.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녀는 일어섰다가 다시 앉기를 반복하며 손가락으로 무릎을 초조하게 두드렸습니다. 나 전화 좀 하고 올게. 그녀는 갑자기 말하고는 복도 끝으로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뒤를 따라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아주 낮췄지만 저는 중요한 부분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 지훈이가 중독됐어. 그라목손이래.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분명히 걔가 먹었어야 했는데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역시 시어머니의 목표는 처음부터 저였습니다. 그 독만두는 원래 제가 먹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운명의 장난으로 그 만두는 박지훈의 뱃속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대기실로 돌아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곧 돌아왔지만 얼굴은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침묵 속에 시계 초침 소리만 들으며 기다렸습니다. 새벽 1시 마침내 주치의가 나왔습니다. 환자는 일단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라목손 중독은 이후에 나타나는 폐섬유화가 가장 무섭습니다. 예후를 판단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면회는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정숙 여사님, 잠깐 저와 얘기 좀 하시죠. 시어머니는 긴장한 채 일어나 의사를 따라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아주 작았지만 저는 몇 개의 단어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 못 넘길 수도, 보호자 동의. 시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어깨가 심하게 떨려 우는 줄 알았지만 그녀가 손을 내렸을 때 제가 본 것은 슬픔이 아닌 뒤틀린 분노의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너는 먼저 집에 가. 내가 여기서 지킬게. 아니에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어머니가 가서 쉬세요. 제가 남을게요. 저는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가 남는다고 했잖아. 그녀는 갑자기 소리를 질러 간호사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목소리를 낮췄죠. 넌 내일 출근도 해야 하니까. 참으로 자상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죠. 그녀는 저를 쫓아내고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처리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와서 교대해 드릴게요. 저는 순종적인 척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지훈 씨 괜찮을 거예요. 병원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주차장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이 얼마나 완벽한 아이러니인가요. 시어머니는 저를 죽이려다 제 손으로 자기 아들을 잡은 셈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이 실수가 계속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차를 몰아 집으로 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흥신소 탐정이었습니다. 김 여사님, 요청하신 자료 전부 준비됐습니다. 특히 그 아이 출생증명서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직접 보셔야 할 겁니다. 내일 오전 10시 거기서 뵙죠. 저는 전화를 끊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제 마음속 복수의 불꽃은 더욱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저는 뜨거운 커피 2잔과 빵을 사들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중환자실 앞 긴 의자에서 시어머니 오정숙은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이마에 흐트러져 붙어 있었고 잠든 와중에도 입가에 깊은 주름은 선명했죠. 저는 조용히 커피를 내려놓고 창문 너머 중환자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박지훈은 가장 안쪽 침대에 누워 온몸에 튜브를 꽂고 있었습니다. 각종 기계들이 그를 둘러싸고 규칙적인 신호음을 내고 있었죠. 간호사 한 명이 수액 속도를 조절하다가 모니터를 보며 미간을 찌푸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작은 몸짓에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할지도 모릅니다. 왔구나. 쉰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어나 흐릿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가 읽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어머니, 커피라도 좀 드세요. 지훈 씨는 좀 어때요? 밤새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 시어머니는 커피를 받아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의사 말이 폐가 굳기 시작했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칼날처럼 날카롭게 제 얼굴을 훑었습니다. 저는 타이밍 좋게 눈시울을 붉히며 뜨거운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냥 만두 한 그릇 먹었을 뿐인데. 만두. 시어머니는 그 말을 되뇌더니 갑자기 커피를 내려놓고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그 만두 어디서 꺼낸 거니? 저는 당황한 척눈을 깜박였습니다. 냉동실에요. 가장 안쪽에 있던 거요. 어머니가 저번에 빚어주신 거잖아요. 그녀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톱이 제 살을 파고들었죠. 확실해. 내가 빚은 그게 확실하냐고. 네, 물론이죠. 저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시어머니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수진아, 솔직하게 말해. 너 그 만두에 손 뗀 적 없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건 떠보는 걸까? 아니면 정말 무언가 눈치챈 걸까? 손대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꺼내서 끓인 것뿐이에요. 저는 일부러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설마 절 의심하시는 거예요? 박지훈 씨 보호자분, 의사의 목소리가 우리의 대화를 끊었습니다. 어젯밤 그 주치의가 차트를 들고 간호사 스테이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잠시 와주시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먼저 일어섰고 저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의사는 우리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환자 혈액 속 그라목손 농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미 여러 장기가 손상됐고 특히 폐는 CT상으로 섬유화가 시작됐습니다. 치료는 가능한가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신락 같았습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솔직히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라목손 중독은 사망률이 90%가 넘고 살아남는다 해도 평생 투석을 받거나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몸이 휘청거렸고 저는 그녀를 부축해 앉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번 주를 넘기면 희망이 조금 더 생길 겁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경찰에서 두 분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중독 경로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설 때 그녀는 일부러 걸음을 늦춰 뒤처졌습니다. 수진아, 너 먼저 가서 경찰 만나. 나는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 반대편으로 황급히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입가에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럴 기회를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마침 시어머니가 아래층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손으로 문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경찰분들이 1층에서 기다리신대요. 저는 미소 지으며 그녀를 억지로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입술은 말을 잇지 못하고 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그녀를 억지로 전환하면 그녀를 억지로 변했고 타라민 1층 로비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안내 데스크에서 무언가 묻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박지훈 씨 보호자분 되십니까? 서부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중독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제가 입을 열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변하여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예요. 저 여자가 독을 탔어요. 내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진정하세요, 아주머니.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경찰 아저씨, 우리 아들이 어젯밤에 저 여자가 끓여준 만두를 먹고 쓰러졌어요. 쟤는 평소에도 우리 아들이 잘 나가는 걸 질투하고 자기한테 소홀하다고 불평했단 말이에요. 제가 범인이에요. 경찰의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즉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에 천천히 눈물이 고이게 만들었죠. 천천히 눈물이 고이게 만들었죠.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만두 어머니가 직접 빚어주신 거잖아요. 우리 집 냉장고에 계속 있었는데 헛소리 마. 내가 언제. 시어머니는 말을 잇다 말고 제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찰관님,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지난주에 찍어두었던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만두를 빚는 뒷모습과 그 갈색 약병을 클로즈업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만두 빚으실 때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약병, 나중에 보니 그라목손이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그냥 농약인 줄로만 알았는데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오정숙 여사님, 이게 맞습니까? 네. 맞긴 한데 저건 내가 가져간 게 아니에요.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라고요. 어머니, 저는 로비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주에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지훈 씨를 위해 특별히 빚은 만두니까 꼭 먹이라고요. 저는 이제야 어머니가 저를 받아주시는 줄 알고 얼마나 기뻤는데 설마 저를 죽이려다가 실수로 지훈 씨를. 제 마지막 말은 폭탄처럼 로비에 터져나갔습니다. 주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경찰의 표정은 극도로 심각해졌습니다. 두 분 다
서로 가서 진술서를 작성해 주셔야겠습니다. 이건 단순 중독 사건이 아니라 살인, 미수 사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병원에는 저희가 사람을 남겨두겠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흥신소 탐정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지만 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출생증명서 확보. 결과가 충격적임. 바로 오시길.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탐정마저 충격적이라고 표현할 만한 결과라니. 대체 무엇일까요? 경찰서로 가는 길,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고, 저는 그 틈을 타 윤서에게 메시지를 보내 병원에서 박지훈의 상태를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저는 시어머니의 최근 이상 행동과 그 갈색 약병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물론 제가 만두를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로 남겨두었죠. 박지훈 씨와의 결혼 생활은 어땠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냥 괜찮았어요. 남편이 너무 바빠서 자주 야근하는 것 빼고는요. 혹시 제3자가 개입한 정황은 없었습니까? 네. 왜 그런 걸 물으시죠? 혹시 한유라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경찰이 어떻게 한유라를 알게 된 걸까요? 시어머니가 먼저 선수친 걸까요? 제 대학 동기예요. 그리고 제 남편의 상간녀이기도 하고요. 둘 사이에 아이도 하나 있어요. 박지훈 씨가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유언장이요? 저는 몰랐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박지훈 씨는 3개월 전 모든 재산을 한유라 씨의 아들인 박하준 군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만약 남편분이 사망하면 김수진 씨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마치 제 명치에 날아든 강력한 펀치 같았습니다. 그가 나를 배신한 것은 알았지만 이토록 철저하게 버리려 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의 대가가 이것이라니. 그래서 당신에게는 충분한 살해 동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가 범인으로 몰리면 아니에요. 제가 죽이려 했다면 왜 우리 집에서 독을 썼겠어요? 왜 증거를 휴대폰에 남겨뒀겠냐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관님, 차라리 제 시어머니와 그 한유라라는 여자의 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두 사람, 분명히 무언가 있어요. 조사는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올 때쯤에는 이미 정오가 지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추가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남았고 저는 집으로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자마자 저는 흥신소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여사님, 이건 직접 보셔야 합니다. 탐정 사무실 책상 위에는 몇 장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탐정은 그중 한 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박하준 군의 출생증명서 사본입니다. 불이란을 보시죠. 저는 허리를 숙여 서류를 들여다보았고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부의 성명란에는 박상철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상철, 이건 제 시아버님 성함인데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박상철 씨의 사망 진단서입니다. 5년 전에 간암으로 사망했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말은 한유라의 아이가 박지훈의 아이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즉 제 시아버지의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그의 새어머니와 같은 여자를 만났던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도 있습니다. 탐정은 사진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한유라 씨를 추적하다 보니 당신 시어머니와 아주 자주 만나더군요. 이건 두 사람이 카페에서 만나는 사진. 이건 같이 백화점에 간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서 시어머니와 한유라는 마치 모녀처럼 다정했습니다.
심지어 한 사진에서는 시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안지 얼마나 됐죠? 최소 3년입니다. 이 사진은 2년 전에 찍힌 건데 당신이 유산하기 2달 전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뱃속의 아이를 위해 애쓰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박 씨 집안에 스페어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 시어머니는 매달 한유라 씨에게 1,000만 원씩 2년 넘게 송금했습니다. 명목은 생활비였고요. 저는 탐정 사무실을 나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거리를 걸었습니다. 제 결혼, 제 유산, 그리고 그 아이의 존재까지 모든 것이 박 씨 집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의 일부였습니다. 그때 윤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내 시어머니가 젊은 여자랑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왔어. 한유라, 그 여자구나. 지훈 씨 상태는 어때? 안 좋아. 의사 말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대. 윤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진아, 그런데 그 아이 너랑 닮았어. 알아. 특히 눈이랑 턱이 똑같지. 어떻게 알았어? 그 애는 박지훈의 아이가 아니거든. 걔 동생이야. 저는 전화를 끊고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제 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복도에서 저는 시어머니와 한유라를 마주했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이네. 한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유산한 날 이후로 처음인가? 아니면 내 남편이 내 침대로 기어 들어간 날 이후로 처음인가?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바닥에 뿌렸습니다. 시어머니와 한유라의 밀회 사진, 아이의 출생증명서, 그리고 은행거래 내역까지. 참 귀여운 아이네. 이름이 뭐라고? 박하준? 그런데 이 아이는 널 엄마라고 불러야 할까? 아니면 형수님이라고 불러야 할까? 한유라와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상철. 내 사랑하는 시아버님. 그리고 이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 참 웃기지 않아. 오정숙 여사. 당신 남편이랑 아들이 같은 여자를 공유했는데 당신은 그걸 알면서도 이 아이를 키우는 걸 도왔잖아. 바로 그때 경찰 2명이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마침 잘 오셨네요. 경찰관님, 제 남편 중독 사건에 대해 추가로 제보할 게 있습니다. 저희도 방금 병원 측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지훈 씨가 잠시 의식을 회복해서 가족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매우 위독합니다. 딱 한 분만 5분 이내로 면회가 가능합니다. 경찰은 시어머니를 제지하고 저를 먼저 들여보냈습니다. 침대에 누운 박지훈은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7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엄마가 시켰어. 그 아이, 사실은 아버지 아이야. 그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유 원장. 바꿨어. 전부. 당신한테. 엄마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어. 그 말을 끝으로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리며 심전도 그래프가 일직선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을 나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와 한유라를 보았습니다. 지훈 씨가 그랬어요.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그리고 당신, 오정숙 여사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유 원장도 전부 내 앞으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와 한유라를 연행했습니다. 며칠 후 흥신소에서 마지막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저와 그 아이, 박하준의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유전자 유사도 99,
점구 8%. 복제인간, 관계 성립. 그 아이는 제가 유산했던 아이의 복제인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유산하자 몰래 태아 조직을 빼돌려 불법 복제기관에 의뢰했던 것입니다. 박지훈에게 유전병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건강한 제 유전자를 가진 완벽한 후계자를 원했던 것이죠. 한유라는 그저 거액을 받고 대리모와 상간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배우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법정에서 시어머니 오정숙은 살인미수와 불법 인체 실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유라는 범행에 가담한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어디론가 사라졌죠. 박지훈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씨 기업을 수진그룹으로 바꾸고 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바다를 찾았습니다. 멀리서 한 엄마가 어린 아들과 조개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하준이를 떠올렸습니다. 모든 소송이 끝나고 저는 그 아이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가 하준이를 맡긴 보육원 원장님이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하준이는 활짝 웃으며 자신이 그린 그림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그린 세 사람. 그중 한 명은 제 머리색과 같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죠. 저는 사진을 보며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하준이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엄마가 보러 갈게. 파도가 제 발등을 부드럽게 감쌌다 멀어졌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듯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